제가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2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전체적인 시장은 완만한 상승 곡선을 타게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 굉장히 앳돼 보이시는 감사합니다. 외모이신데 또 오늘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하러 나오셨는데 네. 이게 또 너무 젊어 보이셔서 네. 그래도 실례가 되지 않으면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직은 만 네. 20대이고 싶은 31살입니다. 31살이면 지금 92년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92년생. 제가 지금 82년생이거든요. 아, 저랑 딱 10살 차이. 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강의도 하고 여러 네. 군데서 막 출연하시고 봤는데 네.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순 자산이 네. 제가 어제도 계산해보고 왔는데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네. 부채 빼고? 네, 부채 빼고 아. 네, 3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부채를 포함하면 어느 정도인 거죠? 부채를 포함하면 네. 부채까지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0억 정도 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채까지. 부채를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가 있고 순수 내 자산은 네. 한 30억 정도. 네, 원래 좀 집안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네.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진짜요? 네. 그럼 언제부터 투자를 좀 시작하셨던 거예요? 제가 24살에 취업을 하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네. 26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26살 때 투자는 네. 왜 하셨던 거예요? 사실 네. 24살에 이제 취업을 하고 26살이면 이제 사회생활 뭐 한 2년 차? 3년 네. 차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뭐 2년 차, 3년 차 때는 네. 뭐 그냥 회사에서 회식도 하고 그냥 친구들과 놀고 뭐 네. 재테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제가 네. 그때가 31살, 32살, 33살인데 네네. 사실은 여기도 같은 취업을 한 사람이지만 네.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20대 중반이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친구들은 뭐 해외여행 놀러 다니고 네. 뭐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다른 또래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좀 흥청망청 쓰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제 옆에 이제 일하고 있는 뭐 상사나 아니면 뭐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약간 그때 당시에 좀 당황을 했던 게 사실 저는 급여가 이제 신입사원이었고 첫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됐었거든요. 첫 월급 200. 네,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뭐 팀장님이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돈을 받고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 생활도 되게 기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이 돈으로 언제 모아서 집 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 그분이 나의 미래일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저렇게 되는 건가? 네. 라는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좀 뭔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24살에 이제 취업하고 26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시드는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시드 머니가? 처음에 제가 연봉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네. 1년 정도 돈을 열심히 모았더니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모아지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모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됐었어가지고, 뭐 진짜 약속도 줄이고 한창 돈을 모을 때는요. 커피도 뭐 하루에 뭐 한두 잔씩이 마시잖아요. 근데 커피도 그냥 이제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커피만 소비를 하고, 믹스커피. 네, 믹스커피나 뭐 카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해도 되나요? 네, 카누 이렇게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좀 악착같이 돈을 모았더니 1년 만에 그래도 2천만 원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처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 그 26살 때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 시작했는데 네. 지금 31세면 한 5, 6년 지난 거잖아요. 네. 지금 30억이면 엄청 증가한 건데 네. 30억 순자산 형성해온 과정 네. 좀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처음에 제가 부동산 경매로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그 어렵다는 경매. 네. 근데 경매가 사실 장점이 되게 그래도 많은 게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경매는 대출이 잘 나온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매는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70%, 80% 정도 주택도 그렇고 뭐 오피스텔 이런 게 이제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뭐 감정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네. 그래서 대출을 한 7, 80% 받으면은 내 돈 2천만 원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저희 그 같이 활동했던 분들 네. 사이에 이제 초보자 사냥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네. 초보자 사냥터가 어디냐면 인천. 인천? 인천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 1억대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빌라를 낙찰을 받았어요. 네. 인천 서구 쪽에 청라신도시 못 가서 낙찰을 받아서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세후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신용대출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또 인천에 위치한 이제 오피스텔 낙찰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5천만 원 수익 내고 그런 식으로 소액 투자를 처음에는 이제 여러 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기회가 됐던 게 그 다음에 서울 당산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었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 6채를 네. 경매로 신권에 낙찰을 받았어요. 아, 6채 다 샀다고요? 네, 6채를 한꺼번에.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세가 한 채당 한 1억 1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게 저는 그것도 한 8천만 원대에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또 월세로 세팅을 했을 때 한 500에 50배 세팅이 가능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6채 세팅을 하고 나니까 월세 300만 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 대출도 90% 가까이 받았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싸게 받다 보니까 대출도 워낙 잘 나왔고 그래서 실제 들어간 투자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파니까 한 채당 또 시세가 그 사이에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한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에 6채를 전부 다 팔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세전 한 3억? 그러니까 세금 이것저것 다 떼고도 한 2억 정도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시기가 되게 좋았던 게 지금은 좀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서울 아파트가 한때 거래가 잘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한때 거래량이 주춤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제가 여러 가지 서울 아파트 투자도 하고 좀 공격적으로 그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공매로 재건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1억 정도 싸게 그 당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팔 때 한 3억 정도 수익이 났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그때부터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상가 투자도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는 이제 1년에 2천만 원 모으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수익이 어떻게 보면 약간 스노우볼 이펙트,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산이 순식간에 그렇게 이제 불어나가지고 현재는 또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고 하면서 한 30억 정도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1살 때 서울에 원룸에서 이제 스무 살 시작했는데 야 지금 31살에 이제 30억을 가지고 있다니 야 저보다 수십 배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되게 운이 좀 좋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또 한창 상승기기도 했고, 물론 이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실력을 만들어 나가기도 했지만은 또 사실 운이 아예 안 따라주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또 이제 김 작가님 뭐 책도 제가 읽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또 그런 이제 그런 것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때 동안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투자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그 부세님이 투자를 시작한 시기 2016년부터 사실 그 전부터 상승장이 계속 이제 좀 이어진 것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운 같은 영역이 좀 있다라는 건데 물론 내가 노력하고 실력을 쌓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부터 하락장이 계속 된다면 이 하락장에서 부세님이 그런 똑같은 역량과 경험으로 투자를 한다면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락장이 오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팝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처음에 투자를 경매로 시작을 했잖아요.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왔을 때 가장 좋은 투자 중에 하나가 경매를 활용한 투자가 좋은 게 일단 경매는 장점이 내가 이게 매수자 어떻게 보면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최소한의 내가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더라도 최소 안전 마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승장일 때에는 이제 가치 투자, 뭐 기존의 아파트들 뭐 갭 투자가 됐던 해서 가지고 있어도 오르기만 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경매와 같은 투자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만약에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대신 상승장보다 수익률은 확실히 낮아지는 거겠죠?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은 그쵸 아무래도 그쵸. 네. 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수익은 낼 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장이 올지라도 어쨌든 네. 지금 투자 공부는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락장 때 사실 또 하락장 때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좀 제가 알기로 많이 나온다고. 네, 올해 상승장 때는 사실 경매보다는 그냥 금매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경매는 네. 뭐 상승장일 때도 그렇고 뭐 모든 물건들이 다 낙찰을 받으려고 입찰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낙찰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제 금매 같은 물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정된 사람한테만 이제 오픈이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시장에서는 금매를 사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세님이 시드머니 2,000으로 시작하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 시드머니 작으신 분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드린 답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드가 작을 때에는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보통 시드가 작으면은 무조건 작은 물건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물건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마련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처음에 시드머니가 적다 보니까 하고 싶은 물건은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짜리 물건이 되는데 종잣돈이 적다 보니까 같이 이제 투자할 사람들을 이렇게 좀 구해서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했고 또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공투라고 말하는 네, 건가요? 공동투자 줄여서 공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공동투자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얼마나 아무것도 몰랐었냐면은 시드가 가진 현금 외에도 또 대출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그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네. 근데 저는 제가 가진 현금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첫 투자를 인천 빌라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연봉이 3천만 원이었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신용대출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광명 재개발,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광명 재개발 물건이나 뭐 문정동 재건축 아파트에도 그 당시에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투자를 이제 몰랐기 때문에 못했는데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 하고 싶고 하면은 어떻게든 방법을 말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약간 제 자신에 대한 약간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실현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자 하고 열심히 방법을 찾는다면은 저는 길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할 때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최소 금액은 제가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2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가능한 물건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인천에 있는 뭐 오피스텔도 여전히 가능하고요. 또 요즘 이제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한 계약금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물론 이게 시드머니가 크면 클수록 볼 수 있는 물건은 많아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 근데 저는 시드머니가 어쨌든 2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투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투는 어쨌든 멤버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멤버는 좀 찾을 수 있는 뭐 원래 내 지인들은 빠져야 될 거고 네. 공투 멤버는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행복재테크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공투에 끼워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제 인지도를 올리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온라인 카페 활동도 많이 했고요. 또 있는 뭐 다양한 행사들에 많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스스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저에게 이런 좋은 물건이 있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내가 시드가 좀 작고 네. 실력이 작을수록 어쨌든 뭔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런데 활동도 하고 하면서 네. 내가 그쪽에 얼마나 여의지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들이 네. 좀 중요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투자하면서 뭐 기억에 남거나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으세요? 일단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이제 경매로 낙찰받고 보통 명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걸 명도라고 그쵸. 부르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원룸 6채에 네. 낙찰 받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처음에 45개 이제 원룸이 한꺼번에 경매로 나왔던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제가 그 중에 처음 딱 경매가 나오자마자 6건 낙찰을 받았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받다 보니까 이제 낙찰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 그 건물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관리 업체가 도망을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던 관리 업체였는데 소유주도 감옥에 가고, 네, 관리 업체 담당하고 있던 관리소장님도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건물이 완전 이제 거의 막 단전되는, 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네, 놓이게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낙찰자가 한 명씩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연락을 적극적으로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법원에 가서 서류를 열람하면은 낙찰자 그 신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락을 일일이 돌리고 했었는데 사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니까 처음엔 통화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건물의 심각성을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반상회를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열어가지고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하고 하면서 처음 그때 이제 관리 업체를 제 손으로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명도 아까 하는 과정에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게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비어있는 걸로 나왔었는데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은 그 중간에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도망가진 않았었고 중간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람이 없다. 들어가서 짐 같은 거 쓰레기 버리면 된다 해서 들어갔는데 안에 옷까지 짐 그대로 있고 사람이 마치 똑 살고 있는 것처럼 집이 이제 꾸며져 있어서 누구지 처음에 당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 소유주가 이제 심어놓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처음에 모르고 버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버리면 그게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잘못하면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절도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고 버려서 나중에 이제 들킨 거예요. 그 짐 버린 걸 그래서 경찰서에도 몇 번 이제 갔다 오고 변상을 해줘야 됐겠네요. 어떻게 보면 보통 그 명도할 때는 이제 이사비라고 해서 그쵸.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나가니까 이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사비 명목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분한테는 좀 더 드리고 네, 처음에는 그걸 다 변상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지만은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뭐 애가 왔냐고 처음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서 보통 이게 명도할 때는 제3자화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낙찰을 받았지만은 제가 낙찰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직원으로 왔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직원으로 왔는데 제가 저 이거 변상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월급이 뭐 12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좀 불쌍해 보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네, 이제 양해를 구해주시고 그러면은 자기 양복값이 안에 양복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복값을 이제 변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양복값 좀 더 챙겨드리고 해서 그렇게 가장 먼저 그래도 명도를 근데 주인은 거기 사람을 왜 심어놨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약간 이제 그 공사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당장 갈 곳이 이제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임시로 거기 이제 살라고 하셨는데 그걸 이제 관리소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죠. 네, 이사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명도할 때 저희가 보통 그걸 약간 빌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명도를 바로 끝냈죠. 다행히도 끝내고 그 뒤에도 보통 뭐 사회초년생분들, 대학생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매를 이제 당했던 그런 이제 좀 아픈 추억이 있어서 항상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명도를 합니다. 이게 어릴 적에 경매는 왜 당하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경매를 당했던 거는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사를 몇 번 이렇게 다녔었어요. 부모님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지인 소개를 받아서 집을 계약을 했는데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저희는 그걸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거구나. 네. 당일날 그것도. 그게 보통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다음날 0시부터. 그렇죠. 전입신고 한마디로 하는 날, 네. 내가 이사 가는 날 집주인이 대출받았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이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면 당일날 대출한 걸 내가 어떻게 하긴 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워낙 바쁘시고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네. 모르고 들어간 계약한 집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 드라마에서만 볼 법한 그런 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되게 충격이 컸거든요.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게 어릴 적에 이제 어쨌든 경매를 내가 당하면서 네. 충격이 크셨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은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부동산 경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또 제가 또 경매를 제가 네. 아예 모를 때는 네. 뭔가 좀 나쁜 사람들 네. 이렇게 보는 이제 시선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네. 또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어쨌든 이게 법적인 절차로서 네. 다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 경매가 이루어져야지 네. 있던 분들도 뭐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네. 또 어쩔 수 없이 사이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네. 생각이 들던데 저는. 아, 네. 작가님 말씀이 네, 100%다 맞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네. 내 집을 뺏어가는 나쁜 사람이다, 낙찰자는. 나쁜 사람.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경매를 이제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런 선입견들을 처음에 좀 깨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명도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을 어렸을 때 그 생각을 잊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에 이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을 그런 막 어떻게 보면은 아,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시간을 주고 질질 끌게 되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안 좋게 이별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는 최대한 냉정하게 하되 대신에 이사비나 이런 것들 내가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네, 경매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세님이 31살이시지만 네. 20대 중반 26살부터 이제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20대 부동산 투자를 또 여성분이 하는 게 네. 그렇게 뭐 흔한 케이스는 지금은 좀 많아졌겠지만 그때만 해도 더 네.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들이나 공경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부모님 데리고 와라, 뭐냐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가장 그 네. 부동산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네, 혼자 가면요 네. 부모님 모시고 오라는 그러니까요. 소리를 지금도 정말 너무 많이 어려 듣습니다.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었고 또 그런 이제 명도하러 갈 때도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옷을 좀 더 나이 들어, 예, 화장도 조금 나이 들어 보이게. 예, 처음에는 이제 겉에 보이는 모습들을 좀 더 성숙해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겉모습은 성숙해 보이는데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바로 이제 티가 나잖아요. 아직 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네네. 것들도 조금 더 어른스럽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그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지금도 부동산에 가기 전에 내가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항상 해서 갑니다. 그래서 준비된 질문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더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물건을 내가 투자할 거다. 나는 돈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네, 딱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면요. 사장님도 처음에는 뭐 어디 나이 어린애가 왔어? 라고 처음에 안 좋게 보실 수 있지만은 예, 또 제가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또 좋게 봐주시고 물건을 또 많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20대 때 보통 저도 20대 시절 지나와 봤으니까 네. 취업하고 나면 대부분 남자들은 뭐 술 마시러 다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쁜 여자 이제 어떻게 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또 다른 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것들 많이 하고 네. 여성분들은 네. 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생활도 네. 많이 즐기고 이런 것들 어쨌든 네. 우리 그 라이프 쪽에 가까운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부세님은 지금 그런 것보다는 네. 부동산 투자란 재테크 또 그 나이 때는 대부분 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린 것도 있을 텐데 뭔가 네. 조금 난 왜 이쪽에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어야 될까 그런 네. 거는 전혀 없었나요? 초반에 저도 처음부터 투자 이런 게 결과가 바로바로 나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네.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여성분들은 특히 30대가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그쵸, 그쵸.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출산이나 육아 문제 이런 것들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20대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놔야 30대 때 그런 고민들, 걱정거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행 다니는 거 저도 너무 좋아하고 또 저도 돈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 3년만 꼭 참고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좀 독하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들도 잘 못 만날 때도 있었고 또 왜냐면 주말마다 저는 주말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인이다 직장 생활 보니까. 하셨으니까. 네. 심지어 직장도 작년 말쯤에 퇴사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뭐 9 to 6 해서 퇴근하고 뭐 좀만 하면은 금방 하루가 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주말에는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뭐 술 마시고 그쵸, 친구들 그쵸.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었어야 됐으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다시 26살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제가 좀 고생을 하고 나니까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 좋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돈 걱정 없이 뭐 그쵸.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분들 뭐 선물도 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여행 가면 제가 다 경비를 보통 내거든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뭔가 돈 때문에 그 전에는 걱정했던 것들 그쵸. 많은 것들이 20대 때 어쨌든 투자를 열심히 하면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여유로운 30대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충분히 20대 때는 그런 일에 좀 더 내가 집중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31살 때 제가 30억을 가졌다면 하늘 날아다녔을 겁니다. 하늘 날아다녀.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네. 직장 생활 9 to 6 이제 네. 그 생활을 네. 24살 때부터 작년이니까 30살 때까지는 했던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퇴근 시간 이후를 이용해서 아마 투자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셨을 텐데 네. 그럼 아무래도 직장에도 내 동료가 있고 네. 주변에 원래 지인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 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부세님처럼 네. 그 이야기에 진짜 뭔가 감명을 받거나 좋은 것 네. 같다 해서 투자를 하신 분이 많은지 네. 아니면 대부분은 네. 그냥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본인은 안 하셨는지. 일단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일단 하진 않았다. 이야기는 들었어도. 네. 지금도 연락이 계속 꾸준히 오는데요. 그 중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5명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100명이면 네. 굳이 5명. 네, 왜요? 꾸준히 일단은 어쨌든 저희 나이 또래에는 직장에 당장 뭐 퇴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일단 어떻게 보면 꼬박꼬박 직장 다니면 월급 계속 나오고 내가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크게 강박관념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 그래서 시작하시는 게 결혼하고 맞아. 아이 낳고 육아휴직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뭐 대부분은 사실 결혼할 때 네. 부동산을 내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친구들 이제 좀 많이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투자 조금 더 늦게 시작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20대 때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을 때에는 그걸 왜 하지? 약간 이런 시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야 뭐 이게 대세가 됐지만 네. 지금부터 지금 6년 정도 된 전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투자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첫 번째로. 그리고 경매를 한다고 하니까 경매는 위험한 건데 너가 그걸 왜 하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맞아.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확 뜨면서 진짜 저 빼고 모든 회사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때 한창 유혹에 이제 흔들렸었는데 네. 일단은 부동산 투자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로 끝을 한번 내보자. 라고 해서 그냥 쳐다보지 않고 비트코인 투자 안 하고 이제 이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네. 많은 직장인 분들, 사회생활 네. 하는 분들이 네.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 쪽을 더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주식이나 네. 코인은 네. 내가 입금하면 내 모바일에서 바로바로 잘 알든 네, 모르든 맞아요.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뭔가 조금 사는 것도 가정도 복잡하고 네. 파는 가정도 복잡하고 뭐 세금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네. 어쨌든 내가 발품 팔아야 될 것도 많고 뭐 현장에도 가고 네. 약간 번거로운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적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거를 또 선호를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차트가 있어서 맞아. 바로바로 내가 수익이 현재 얼마 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팔기 전까지 사이버머니거든요. 네, 세금 이것저것 차태고 포태고 하면서 결국에 남는 돈이 이제 내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또 초기 처음에 현금 그 투자하는 비용이 아무래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니까 그래서 많이 손쉽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2022년. 그럼 지금 네. 첫 투자를 시작하게 된 20살, 28살로 돌아온다면 네. 뭐 할 것 같으세요? 지금 네, 2022년 지식은 다 가져오는 거죠.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는 분양권이나 경매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왜 분양권과 경매인가요? 첫 번째로 분양권은 일단은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네.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하나라서 네, 그래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양권을 할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뭐 소액 정말 이제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경매의 좋은 점이 일단은 다양한 물건을 내가 처리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처음 투자 시작할 때 경매로 저는 시작을 했던 게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세 뭐 사기 사건이나 이런 네. 것들도 사실 경매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어도 사실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경매에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됐었고 네,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도 뭐 어쨌든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소액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경매 같은 경우는 바로 내가 싸게 가격만 저렴하게 잘 받으면은 바로 또 매도할 수 있고 매도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분양권 아니면 경매를 할 것 같습니다. 분양권 경매라면 만약에 이제 부세님에게 지금 현금 뭐 5천만 원 아니면 뭐 1억 정도 있다면 네. 뭘 하실까요? 현재 5천만 원 1억 정도 있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분양권 아까 경매 얘기 드렸고 네. 일단 일반 매매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 대선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박빙이라서 와 이렇게까지 박빙. 저도 거의 밤샜던 것 같아요. 네. 당일날. 네.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확실하다는 그게 아주 네. 늦게 떠. 보통 12시 되면 좀 뜨는데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안 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정권도 이제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서울에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라는 네. 지금 그 정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고 하면서 이 서울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줄여주겠다. 네, 정부가 나서서 그걸 서포트해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지금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이 실제 실투자금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 군데를 하셨어요. 어디요? 서울 쪽에, 서울 쪽에 지금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통합계획이랑 이제 공공재개발 이슈가 같이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금천구 쪽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투 이제 5천만 원인데 최근에 또 올라온 거 보니까 그새 또 거래가 많이 되고 하면서 점점 피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서울에 할 수 있는 물건들은 되게 많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지금 대선 얘기해 주셔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조금 변화는 현재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변화는 크게 안 느껴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이제 물건을 사는 것도 있고 팔려고 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뜸하긴 합니다. 대선 전에는 그 거래량 급감으로 인해서 대선 후가 되면 좀 풀린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뜸하다. 네, 그 이유가 일단은 아직 지방선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노무현 정부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규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한 번에 규제를 풀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이명박 정부 때 규제가 그렇게 막 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긴 하겠지만은 네. 이걸 또 너무 급격하게 풀어버리면 네. 이게 부동산이 급상승을 하거나 네. 아니면 하락기를 진짜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그런 규제들 조금씩은 풀어주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단 지방선거 첫 번째로 지나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올해 전체적인 시장은 완만한 상승 곡선을 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부생님 주변에도 이제 투자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네네. 그분들 의견도 좀 종합해 보면 네. 크게 상승도 크게 하락도 아니고 약간 완만한 상승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 주변 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요즘엔 거래량도 없고 근데 네. 어느 쪽에는 막 하락 뜨고 있고 강남에 네. 신고가 계속 치고 있고 하니까 약간 좀 네. 헷갈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지금 덜컥 사버리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도 뭐 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어쨌든 옥석을 잘 가려 투자하는 게 맞다. 결국에는 이제 입지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뭐 서울 신속 뭐 통학기 같은 경우 어쨌든 서울에 있는 그 물건들이 결국에는 이제 재개발, 뭐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아파트만 또 많이 주목을 받다가 그런 이제 빌라들, 그런 빌라들이 요즘 들어서 또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을 올해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찾아보는 거는 이제 또 이 부세님께서 많이 찾아보셨을 테니까 네. 그럼 서울에서 네. 경기에서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든가 입지 네. 좀 어디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그 도봉구 방학동 쪽도 갔다 왔고요. 네네.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방학 1구역이 네. 있어서 거기는 이제 신통 기획에서 탈락한 지역이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 지역도 지금 뭐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실투자금 뭐 1억대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 걸 최근에도 확인을 했고요. 뭐 그 외에도 신월동 이번에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 통과를 했어요. 네, 21곳이 통과를 그 중에 한 지역인데 거기도 지금 실투 한 1억에서 2억대에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런 거 잘 찾아보시면은 매물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하면서 여기가 잘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올해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은 입지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뭐 있을까요? 사실 뭐 주택으로 따지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은 뭐 역세권이나 아니면 학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 뭐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다 보는 거 말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상가를 예전에 투자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매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강남에 상가를 산다고 했을 때 김 작가님은 한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남에 산가요? 네. 일단 부럽고요. 우리도 한 10억 뭐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 돈만 대충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남 상가 하면은 이제 꼬마 빌딩 많이 처음에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강남에 있는 상가를 낙찰을 받았는데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은 이제 4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구분 상가예요. 구분 상가. 네, 좀 작은 평수의 구분 상가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세는 6억이 넘어갔었거든요. 6억. 네. 근데 제가 그 물건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냐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 먼저 보잖아요. 근데 지하 상가로 나와 있었거든요. 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층에 위치해 있는 상가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또 1층인데 뒤에서 봤을 때는 지하 1층. 근데 그런 상가를 제가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위치는 되게 좋았어요. 테헤란로 라인에 있는 네, 굉장히 입지가 좋은 상가였는데 일단 지하라는 것만 보고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패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임장을 가봤죠. 임장을 갔는데 1층 상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안 하겠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포인트들. 4억이 낙찰 받으신 거예요? 네, 4억에 낙찰 받아서 실제로 5억 8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열쇠 잘 받다가 이제 매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보더라도 보통 대부분은 반지하 하면은 뭐 주거용으로서 약간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가보면은 1층 같은 그런 반지하들은 또 새도 잘 나가고 네, 또 위치가 좋다면은 매도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시각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각을 계속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인터넷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있는 데서 네. 못 보는 거를 네. 보기 위해서 네. 임장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면. 네.